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유명 대학 출신 일본 여성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 여성은 한국 방문 후 일본이 국민들에게 숨겨온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실체, 방사능 오염수의 실제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까지.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비밀들이 드디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듣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풀은 일본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9살, 교토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지 7년이 되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 보면서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됐죠. 에리카 씨, 이번 한국-일본 환경협력 프로젝트 담당자로 당신을 추천했어요. 사무실에서 카토 부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기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환경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와 협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장님, 한국이요? 무슨 협력을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제 질문에 카토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니요, 에리카 씨. 이번에는 양방향 교류예요. 사실 한국의 해양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방사성 물질 검출 기술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보다 앞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우리 일본은 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이나요?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관리도 우리보다 부실하고 환경정책도 후진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카토 부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에리카 씨, 당신은 우리 단체 최고의 홍보 담당자예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깨끗한 거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본의 환경관리 시스템에 자부심을 느꼈죠.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환경성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죠. 아버지, 한국의 환경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식탁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에리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일본은 환경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리의 방사능 관리 기술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어.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던 대로였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일본 환경협력 프로젝트 담당자로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양국의 환경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일이에요. 뭐라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리카, 조심해라. 한국인들은 항상 우리 일본의 환경정책을 비판하기 바쁘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본 뉴스에서도 한국은 항상 일본의 환경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그저 우리의 훌륭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올 뿐이에요. 어차피 배울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동료 나카무라가 다가왔습니다. 에리카, 한국 프로젝트 맡게 됐다며? 부럽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카무라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저보다 5년 선배로 항상 일본의 환경기술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카무라 씨, 왜요? 한국에 특별히 배울 게 있나요? 나카무라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꽤 정교해. 특히 해양 오염 측정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정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나카무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리카, 넌 아직 젊어서 모르는 게 있어. 모든 정보가 다 언론에 나오는 건 아니야. 특히 국가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는. 나카무라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갑자기 카토 부장이 회의실로 모두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카토 부장은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에리카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후쿠시마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그날 저녁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들 사이에 무언가 큰 차이가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의 부족한 환경 정책을 목격하고 일본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의 환경기술, 특히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한국에 가면 정말 무엇을 보게 될까?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공기질 모니터링 디스플레이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와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시마다 씨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김준호입니다.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예상과 달리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지적인 인상이었죠. 대충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씨. 반갑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하시네요. 도쿄대학에서 2년간 유학했거든요.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도쿄대라니, 우리나라 최고 대학 출신이라면 분명 이번 교류에서 일본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차에 오르자 김준호는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날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저녁 식사,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소 방문이 시작된다고 했죠. 시마다 씨는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푸른 일본이라는 환경단체의 홍보 담당자입니다. 주로 일본의 환경정책과 후쿠시마 이후의 복구 노력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김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어요. 후쿠시마 관련 홍보라.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그의 말투에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고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호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체계적인 도시 구조,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 이런 모습은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에리카, 도착했어? 어떤가, 서울은? 친구 유키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키는 대학 동기로 지금은 교토의 환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응, 방금 도착했어. 솔직히. 생각보다 깨끗하고 발전된 느낌이야.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돼. 흥미롭겠네. 근데 조심해. 한국인들은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래. 우리 연구소 선배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갔다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유키의 메시지를 보며 다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일본의 환경 정책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갔는데 김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제 인사에 김준호는 황급히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화면에 일본어로 된 문서가 보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 시마다 씨.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꽤 바쁜 일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해양환경연구소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부 시설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연구시설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일본의 시설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몇몇 장비들은 일본에서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쪽은 우리 연구소의 자랑인 실시간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박 교수가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동해와 황해의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박 교수의 설명에 갑자기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본을 감시하는 시스템처럼 들렸거든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개됩니다. 누구나 우리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의 방사능 정보 공개 정책이 떠올랐습니다. 정보 공개. 과연 우리도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나요? 점심 식사 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준호와 박 교수는 끊임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저를 대화에 포함시키려 노력했죠. 시마다 씨, 일본의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갑작스러운 박 교수의 질문에 식사 중이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쳤고 IAEA도 안전하다고 인정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에 평소처럼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걸까요? 흥미롭네요. 시마다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오후에 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김준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공식 일정을 벗어나는 건 원래 계획에 없었지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좋아요, 김씨. 어디인데요?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라는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접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번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각종 측정 장비들, 그리고 분주히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과학자와 시민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죠. 저희를 안내하던 이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이 소장은 온화한 인상과는 달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을 측정하나요? 정부 기관이 있지 않나요? 제 질문에 이 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마다 씨,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역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망설여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공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벽면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뉴스 보도와 정부 발표, 자료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사고 당일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날 미국과 프랑스가 자국민에게 내린 경고문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화면을 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민에게 후쿠시마에서 80km 이상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자료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마다 씨,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모두 공식 문서예요.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방사능에 노출됐습니다. 이 소장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은 우리가 12년간 수집한 해양 방사능 데이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과 일본 주변 해역의 방사능 수치 변화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방류가 시작된 이후 이렇게 수치가 상승했죠.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방류 이후 해양 방사능 수치가 분명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데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수치는 변화가 없다고 하던데요.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립적인 측정 결과는 다르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그리고 홍보해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이들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국제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이 소장은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입한 최신형이에요. 매년 국제 인증을 받고 있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측정 장비와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정부의 측정 방식과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이 소장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이 소장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시마다 씨,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마침 도쿄에서 오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에서 온 사람이라니 누구일까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마다 씨. 제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원이라니. 다나카 씨는 2년 전 일본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국제원자력안전감시단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이 소장의 설명에 다나카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원전 오염수 처리팀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본 것, 그리고 정부 발표와 다른 점들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무시됐죠. 그리고 점점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다나카 씨는 태블릿을 켜더니 몇 장의 사진과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부 모습, 오염수 탱크의 상태, 그리고 내부 보고서로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세요. 이것은 공식 발표된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측정한 실제 수치죠. 두 수치 사이에는 무려 4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식 발표에는 없는 다른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문서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나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서들의 진위는 이미 세계국의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시마다 씨.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그리고 홍보해온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다나카 씨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국가 이미지, 경제적 영향, 그리고 도쿄 올림픽까지. 정부로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제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시마다 씨?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접했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머릿속은 오늘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닐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밝은 주제로 시작하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8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무거웠죠. 호텔 로비에서 김준호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챈 듯 했습니다. 밤새 고민하셨군요. 그의 말에 약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을 숨기는데 서툰가 봅니다. 솔직히 어젯밤 내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었던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날 우리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태양광 패널 단지와 해상풍력 발전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모델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죠. 이 사업의 특별한 점은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거예요.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형 에너지 생산 모델이죠. 재생에너지 단지의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마을 축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보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모델인가요? 김 부장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주민 참여도는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대기업이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점심시간 우리는 인근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준호는 여기저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 씨는 왜 환경 분야를 선택하셨나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도쿄에 있었어요. 교환학생으로요. 그때 느낀 공포와 혼란 그리고 정보의 불투명성이 저를 환경운동가의 길로 이끌었죠.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김준호가 직접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했다니. 정말요? 도쿄에 계셨어요? 네. 당시 일본 정부의 발표와 외국 대사관의 권고 사항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한국 대사관의 권고에 따라 귀국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정부가 실제 위험성을 축소해서 발표했더군요.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리고 어제 다나카 씨가 보여준 자료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분명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민환경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장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교육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상황을 비난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정적 접근보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지향합니다. 아이들에게 특정 국가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박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라면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모두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마다 씨와 비슷한 일을 하는 홍보 담당자도 있답니다.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어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있을까요? 한국의 환경활동가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후쿠시마 출신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들은 사토 가족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족이었죠. 사고 이후 한국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김준호는 사토 가족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토 씨는 원래 후쿠시마현에서 유기농 쌀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죠. 사고 당시 정부의 안전 발표를 믿고 머물렀다가 1년 후 딸아이에게 갑상선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방사능의 영향을 받았다니.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도쿄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소위 후쿠시마 피난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죠. 결국 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고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마당에는 정갈하게 가꾼 채소밭이 있었고 일본식 정원 요소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토 히로시입니다. 사토 씨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유미 씨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딸 마이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는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은 일본에서 오신 시마다 에리카 씨입니다. 환경단체 홍보 담당자시죠. 김준호의 소개에 가족들은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특히 유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 환경단체라. 정부 입장을 대변하시나요? 유미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고 싶습니다. 제 답변에 유미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토 씨가 일본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현 이다테 마을에 살았습니다. 원전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죠. 사고 직후 정부는 안전하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사토 씨는 천천히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안전 발표, 피난 권고의 부재,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방사능의 위험성까지. 우리가 정부의 부재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피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 진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즉시 대피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마이는. 사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가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지금 건강해요. 마이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제거했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하죠. 마이의 담담한 어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을 경험하다니. 후쿠시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이자 선조들의 땅입니다. 당연히 그리움은 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토양과 물은 오염되어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일본 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같은 피난민들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사고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특히 마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은. 유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할 수 있어요. 방사능 소녀라고 불렀죠. 제가 전학 온 이유가 알려지자 아무도 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요. 마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별이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다니.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셨군요. 사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한 NGO 단체에서 우리 같은 후쿠시마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죠. 특히 마이의 치료를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은폐, 사회의 차별,
그리고 그 결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 가족의 아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공식 보고서에서도, 심지어 저희 환경단체의 내부 자료에서도요. 사토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약 300명의 일본인 원전 난민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죠.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토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마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마다 씨,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이 알려지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이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해자로 볼 수도 있는 일본인인 저에게 미움 없이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도 저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우리 정부가, 제가 일하는 단체가, 그리고 제 자신이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있었다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시마다 씨,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사토 가족의 이야기,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에서 본 자료들, 다나카 씨의 내부 고발, 그리고 김준호와 그의 동료들의 진심 어린 노력들까지.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해왔던 걸까요?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것이 과연 제가 환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초심이었을까요? 밤늦게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환경성에서 일하고 계셨죠. 아버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에리카. 복잡한 상황이었어. 패닉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었고.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아버지. 정부는 실제 위험성을 알고 있었나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그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였어.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답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국가 안보가 있나요, 아버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밤새 작성한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은폐된 진실과 실제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다나카 씨의 내부 고발 자료와 사토 가족의 경험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걸 공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잠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제 경력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직장 생활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마다 씨, 준비되셨나요?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입니다. 김준호의 전화를 받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귀국 후 제가 여기서 알게 된 모든 것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우리 단체의 내부 보고서로 먼저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어요. 사토 가족 같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실제 위험성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궁금했지만 동의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멈췄고 김준호는 저를 15층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에는 동아시아 환경 네트워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특히 방사능 오염과 해양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다나카 씨와 몇몇 일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마다 씨, 이분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일본에서 환경 문제와 원전 사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때문에 일본을 떠나야 했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익명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다나카 씨가 일어나 제게 인사했습니다. 시마다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의 결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회의실의 다른 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사카이 미도리입니다. 도쿄의 환경부에서 일했었죠. 3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내부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또 다른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니구치 켄지라고 합니다. 저는 후쿠시마 인근 어촌마을 출신입니다. 사고 이후 고향의 어업이 완전히 망가졌죠. 정부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 지역의 생선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선 환경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국가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처음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도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시마다 씨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위험을 감수한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준호가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네트워크가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수집한 정보, 국제 연구진의 분석 자료,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검증된 자료들이죠. 시마다 씨가 원한다면 이 자료들을 함께 가져가세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 보고서에 신뢰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저를 신뢰하시는 건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마다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과 결의,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김준호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시마다 씨, 우리는 이제 동료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김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활동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준호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단체 내부에서 보고서를 공유하고 동료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국제환경단체들과도 협력할 생각이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도시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감춰져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수차례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직장 동료들의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김준호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의 메시지에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네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비판이나 고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가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가의 자존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사토 가족, 다나카 씨,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란 걸 알지만 또한 그 길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마치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물길이 되어 진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